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의 이진경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자, 이진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모시게 된 것은요. 오늘날 우리 갈등 해소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제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갈등이 뭐냐 하는 것은 그 정의부터 상당히 또 다르고 또 갈등의 또 양상도 매우 다른데 우선 교수님께서는 이 근원적으로요.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뭐 갈등이란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혹은 이러는 걸 텐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불화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화를 연기적 조건으로 한다. 불화에 연하여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사실 이런 의미에서 그 불화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의 신체 안에도 있는 셈이어서 네. 상이한 성향이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 공존하는 중생사회에서 불화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곳에는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조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금 의료계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그 의료계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갈등을 이렇게 갈등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네. 이렇게 갈등을 안 드러나게 하는 걸로 지금 전두환 시대 같았으면은 아마 의료계 파업 이런 거 지금 할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걸 드러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기만 한다 그러면 그걸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런 점에서 갈등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불교에서도 고에 대해서 얘기를 사성제나 아니면 그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이 가르침에 속하는데 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신체적 불화의 표현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생명이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그렇죠. 결국 그런 점에서 이게 고통이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문제라고만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 사실은 멀쩡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불화 내지는 갈등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의미하는 어떤 바가 있다. 그러니까 해소되기를 바란다. 해소되어야 할 불화의 표현이니까. 그렇죠.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불화를 그 밑에 뭐가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겁니다. 예, 교수님도 이제 지금 사성제 고진멸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고통이 뭔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원인도 파악하게 되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실천하게 되는데요. 갈등이 뭐냐를 분석하게 되면 그 원인도 알고 또 벗어나는 길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 신체 고통도 그렇듯이 이 갈등도 이걸 그냥 진통하려고 하면 고통을 지우려고만 한다 그러면 그 진통제 이렇게만 계속 먹으면은 사실 이렇게 더 병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신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신체의 각 부분들이 항의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목소리에 그런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 갈등의 양상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거기 벗어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갈등이 뭔지를 일단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갈등이 벌어지는 그 양상에 대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통 내지는 갈등 같은 것들을 또 보는 시각이 또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전부 이렇게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셈이고, 사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이렇게 19세기 이후에 굉장히 격화됐던 것 같아요. 이 적대적 형태로까지 이제 격화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가령 이제 막스주의 같은 것은 그런 이렇게 극단적인 불화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지만, 가령 스피노자 시대까지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동체임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런 적대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하고 자본가들 관계가 굉장히 격화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푸리에 같은 초기 이른바 공산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건가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로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셈인데. 공상주의, 사회주의. 그렇죠.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네. 보통 부르는 사람들인데, 네네. 사실은 그건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동체주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실험도 하기도 했는데, 가장 갈등에 강하게 착목했던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그런 공상적 사회주의 영향 하에서 이제 연구하고 해결을 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셈이고, 네. 이 당시에는 특히 이제 산업혁명은 사실 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주는 건데,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훨씬 더 끔찍해졌거든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건 다 이게 이 노동하고 자본이 분리되고 이 소유와 자본이 분리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 고용을 통해서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 경제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그렇죠. 추구를 했던 셈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막스주의자들이 추구한 혁명조차도 그런 계급적대나 갈등이 사라진 사회에 대한 꿈이 추동한 거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소련이나 동독이나 이런 사회주의 붕괴가 잘 보여준 것처럼, 사실 그런 사회라고 해서 불화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서 거꾸로 불화와 갈등을 스탈린식으로 억압을 하려고 그랬고, 그게 거꾸로 사회 전체를 뒤집어버리고 붕괴시켜버리는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갈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질병시하면서 없애야 된다라고 접근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게 안 보일 때조차도 갈등의 시들은, 불화는 언제나 잠재적으로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지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해결될까, 이런 질문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막시즘과 근대성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본과 소유의 분리 이런 말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밖에 이제 다양한 사회학 이론들에서도 이런 또 철학 이론들에서도 갈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했고, 나름 해법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예. 대표적인 것들 혹시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50년대 표준 사회학이 미국 사회학인데, 네. 거기 고전적인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하고 갈등 이론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네네. 그래서 기능주의는 모든 게 다 사회 진화를 위해서 기능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은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기능 부전 상태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봤다면, 네. 갈등 이론은 거꾸로 갈등은 불가피하며 이 갈등이 오히려 사회를 바꾸는 힘이다, 이렇게 봤던 셈인데, 6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그렇게 프랑스에서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철학이 등장하면서 갈등이나 차별 같은 이 부정적 개념들을 차이라는 긍정적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차이의 긍정적인 철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전개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힘이고, 네. 나와 다른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이제 긍정하는 태도인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갈등의 이유는 다른 것들 간의 충돌인데, 그 다른 것들을 거꾸로 나를 바꿔가고 내가 갱신되는 계기로, 이렇게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이렇게 굉장히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의 철학에서는 자아라든지 나의 실체성, 정체성은 확고해. 이걸 유지하겠어. 이런 태도를 바꾸는 거야. 이걸 버리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변화와 생성을 긍정하면서 이 평화로운 세계, 갈등이 완화된 세계, 이런 것들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불교와 굉장히 이렇게 상통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도 말이죠. 특히 이 불교에서는 내적인 마음 차원의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사회 이론들은 주로 외적인 사회 제도적인 방안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이와 같이 내적인 마음 차원의 문제까지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희망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불교평론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주로 이념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하고 지금 내적인 그런 마음 차원의 방안을 연구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화라고 얘기를 할 때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계가 달라져도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그만 것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은 갈등은 커지고, 반대로 이제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도 가능한 한 이렇게 긍정적으로, 차이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갈등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두 차원의 변화가 다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교도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기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연기적 조건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든다라는 건데, 연기적 조건이 달라지면서 사실 우리의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태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연기적 조건을 바꾸는 것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마음을 바꾸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념 갈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념 갈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이제 사회주의와 반공주의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이념 갈등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이념과 갈등 간의 관계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한국전쟁 전후에서 특히 60년대, 한국전쟁 50년대 전후에서는 모든 걸 다 이제 그렇게 빨갱이냐 아니면 반공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념적 전쟁 같은 게 이렇게 벌어졌던 셈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이제 이런 이념 갈등은 굉장히 약화되고 소멸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거의 와해돼 버렸으니까 거기에 저기 할 것도 별로 없어져 버린 셈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자의 이해관계나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이런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기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념적 갈등은 다원화되어 버리고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생기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념 갈등이 다원화됐다. 예, 다원화되면서 사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이념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 같고, 굉장히 이념들이 발산하게 된 거죠. 여러 방향으로 각기약진하면서. 이념 발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념 발산된 것들은 그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남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발산된 것들을 모아주려는 그런 수렴하려는 현상, 입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렴하는 기능을 예전에는 거대 이념, 사회주의나 반공주의가 했다면은 이게 사라진 이후에는 아마도 여론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여론을 주도하는 주류 언론이 굉장히 이렇게 큰 힘을, 밤에 대통령 소리까지 들으면서 큰 힘을 얻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이 주류 언론이 좀 이렇게 사적이고 자의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항하는 대중 여론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생겨난 것 같고, 이게 네. 이제 SNS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여론이 둘로 갈라져서 대결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고, 네. 이런 상반되는 여론의 갈등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배적인 갈등, 이런 것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념 갈등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이제 화두인데 그날 세미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그 세미나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 갈등이 이렇게 여러 다각적인 각도에서 다루다라는 거였는데, 네. 하여튼 지금 그 폭이나 강도 모두에서 한국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공통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뭐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제 계급 갈등이나 젠더 갈등, 뭐 이념 갈등 등이 강조하시는 거에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하나가 다른 것 하나로 이렇게 그 환원될 수 없는 독자성 같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꾸로 그런 다른 입장들에서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 화쟁이나 화해나 소통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비슷한데, 그리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는 사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소통으로, 대립을 화해로, 적대를 화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좋은 일인데,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대부분 다 하면, 실제로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출구가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대립을 화해로, 적대를 화쟁으로, 불소통을 소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 근데 뭐 이진경 교수님께서도 뭐 불교에 관심이 있으셔서 또 네. 불교를 철학하다 하는 또 좋은 책도 내셨고 했는데, 결국은 불교적 해법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게 또 저의 관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승경전인 금강경에서는 말이죠. 보통 중생들이 가지는 어떤 상이랄까요? 네 가지 상,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제 대표적으로 들면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야지 진정한 보살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이것이 어떤 그 지금 그 탈출구 안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탈출구를 찾는데 뭔가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요. 예. 저는 아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경험한 거긴 한데, 내가 옳다는 생각이 확고하면은 남 얘기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립니다. 예. 안 들리죠. 네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 하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난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쳐내게 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격화되는 출발점이 되는데. 네,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상을 내려놓는 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 그 점에서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 아상을 버리는 훈련, 아상을 버리진 못해도 낮추는 훈련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수행인데요. 예, 그렇죠. 수행의 핵심적인 방향이 바로 그것일 텐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사상을 이렇게 버리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아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나를 기준으로 남을 보고 남을 평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실 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그 기준 자체가 완고해져 버리면은 남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니까, 그렇죠. 차이의 긍정도 공생도 사실 불가능하게 되고 갈등 해결도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인상은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에 어떻게 불변의 자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상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이란 사실 나의 연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 이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서양에서 이렇게 행해져 왔지만, 대부분 그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백인이었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인간은 남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라는 이름 하에 오히려 이제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여성에 대한 억압이 행해지고, 뭐 이랬던 것이어서. 동물 학대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뭐 이렇게 동물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네 번째 수자상이 이제 생명을 중생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을 실체하는 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일종의 생명사상. 그래서 생명 없는 것들의 이렇게 중요함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생명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생명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하시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쓰는 컴퓨터도 그렇고 수많은 도구들, 사물들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분말 없이 해주는데 그러면서 버려도 분소리 한마디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도구라고 사물이라고 무시하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이렇게 포스트 휴머니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건조차 인간조차도 사실은 생명과 기계의 복합체고 그렇습니다. 생태 문제조차도 생명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세라는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기후와 결부돼 있고 공기와 결부돼 있고 뭐 등등 물론 여기에는 미생물과 그 식물과 뭐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지만 그렇죠. 이런 사물과의 관계까지 다 함께 사고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수자상을 벌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특히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중생상을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중생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 아닌 중생으로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부정적 겸손 같은 것을 포함하는데 네. 이런 비하라는 게 난 안 돼, 인간은 안 돼, 한국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 포기와 무력증 같은 걸 함축하게 되죠. 네, 무력증. 이런 예. 문제 어떤 문제도 이러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반대로 뭐 불교에서는 이제 중생이 모두 부처다라고 이제 그 중생적 부처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특히 대승불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꼭 이 생각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해봤는데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부처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처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수행을 얘기를 하는 데서 저기 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사실은 보살행 혹은 이제 뭐 보살행이라는 게 그 바람일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보살은 잠재적 부처니까 부처로서 살아. 그러면은 그 부처가 될 거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그래서 부처처럼 언행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나도 부처야라고 하면서 부처에 걸맞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돼지처럼 행동하면 상대방도 돼지처럼 행동하겠지만 예. 내가 부처처럼 행동하면 상대방도 부처처럼 행동할 테니까 내가 아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안 바뀔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게 지속되면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는 힘을 갖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만 사실은 이렇게 뭐 화쟁이라든지 이렇게 소통이니 이런 것들도 화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바꿔가는 선도적인 그런 행위, 실천 이런 게 없으면 공문구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도 이 중생상을 버리고 자신이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하고 부처로서 부처로서 행하는 거 내가 부처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혁명은 나를 바꾸는 혁명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네. 혁명을 해도 내가 안 바뀌면 혁명이 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뭐 생명의 주인, 또 불성의 주인 아까 이제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자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성이 앞으로 그 세상 변화와 또 불교적 해법과 어떻게 좀 관련이 될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지구 전체를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한때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긴 했지만 비행기가 안 날아다니니까 공기 깨끗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물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하고 네. 뭐 이건 사실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지구는 인간의 것이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에서 이 인상이나 수자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벗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계기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코로나는 나쁜 거 이렇게만 보지는 않고 네네. 그런데 또 반면에는 최근에 광화문 집회가 저는 아주 전형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로나라는 건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도 어쨌든 병이 들고 뭐 전염이 되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고생을 하고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지 않고 내가 병드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사실 그 마스크를 굉장히 좀 불편해서 안 쓰고 싶은데도 쓰고 다니는 게 나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병이 걸리거나 혹은 딴 사람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이런 생각에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이유에서 다들 마스크를 잘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선동이나 진영 논리, 그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매몰돼 가지고서 남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요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하면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래요.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아집과 독단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네, 남들을 무섭습니다.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가. 그래요. 이런 걸 보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기도 하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야말로 그런 그 아상, 내가 옳고 내가 믿는 게 옳고 남은 잘못됐어라는 이런 아상이나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생명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지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사실 지구라는 그 세계의 일부인데 이런 걸 잊어버리는 이런 수자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저도 공감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뭔가의 진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점에서 보면은 아까 뭐 갈등으로 드러난 고통이나 뭐 이런 거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그 아난이 그 다문이라는 그 특이성으로 능력으로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다문제일. 예, 다문제일이라 하는데 저는 이 다문이라는 게 단순히 많이 듣는 자가 아니고 남 얘기를 잘 들어준다. 아상이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난존자가 그렇게 다문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지만 아상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상이 강하면 자기 얘기를 다 채색을 해버리니까. 예. 뭐 이런 점에서 다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남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능력, 이런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편 하게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뭐 가짜 뉴스의 시대 아닙니까? 선동이 넘쳐나고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가짜 뉴스의 시대인데 이렇기 때문에 다문도 중요한데 보고 들은 것을 세심하게 비교하고 검토하고 하지 않으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팔정도의 첫 번째 가는 게 정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정견이 중요한 시대인데 정견이라는 건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본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보는 거,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사유, 그 다음에 오는 바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끔찍한 독단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이야말로 다문과 정경과 정사유 이런 게 중요한 시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나를 극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과제일 텐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사 수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의 그 정확한 가르침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는지 스스로 판단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정사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수. 그래서 문사수 세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수님 지금 뭐 시간은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 불교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교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아까 뭐 방금 이렇게 문사수 말씀을 하셨지만 뭐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내 얘기를 이렇게 믿고 따르지 말고 법을 믿고 그다음에 너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걸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지금 보면은 뭐 이 코로나는 뭐 신의 심판이 뭐냐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정말 맞는지는
내가 믿는 분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서 내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정사유에서 가르치고 정견에서 가르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태도가 사실 이 불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설득될 수 있는 것이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불교가 이런 종류의 사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일종의 지금 다들 이렇게 이 화해와 그 화쟁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돌파구, 출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승가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수행을 하시려는 그 불자들이라는 분들은 일단 모두 부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중생상을 벌인 그런 부처들로서 그리고 승가는 부처들이 모인 조직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불행, 부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내가 부처니까 부처처럼 살겠어라고 하는 그러면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앞서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네. 지금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심지어 이렇게 불교의 포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 개신교는 종교단체가 어떻게 하면 신망을 잃고 문제 집단이 되면서 망해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매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홍보의 장이 아니라 행동이 펼쳐지는 장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런 점에서 불교 방송의 경우에도 지금 새로운 매체 상황이라는 이게 이렇게 새로운 연기적 조건인데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장을 펼칠지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아상을 내려놓는 이 수행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종류의 삶의 방식들, 네. 이런 것들을 앞서서 이렇게 펼쳐가 주시면은 전 뭐 이렇게 거기 불자로서 혹은 그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 BBS 불교방송에 주문하는 내용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앞으로 그 비전 내지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증폭돼서 많이 드러나는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 없는 사회보다 훨씬 나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고통이 없으면 몸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문제가 되는 것이 드러나는 건가.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갈지 하는 그런 것 갈등을 줄여가고 불화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없으면은 갈등이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피곤하고 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선도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가 한국 사회에 사는 분들한테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진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진경 교수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중생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갈등이란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계기로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풀어가는 과정을 불교계가 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헷갈리거나 꼬였을 때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입장에 매달리지 말고 경청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기르는 그러한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보도국 진행의 김봉래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